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자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론 파트 마지막 진행할 거고요. 테마 10번 페이지 496페이지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세무 조정을 배웠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런 관련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련된 세무 조정들을 반영을 했었죠. 네, 그렇게 되면 차가감 소득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한 2월액을 이제 송금산입을 해서 각사 소득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거는 기부금 한도 초과 세무 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는 모든 세무조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차가감 소득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산과 마이너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모든 세무조정이 전부 다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각사업연도 소득, 각사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월 결손금과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을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세율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2억 원 이하는 10%, 그다음에 2억 원 초과는 20%, 200억 초과는 22%, 3천억 초과는 25% 이렇게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제 감면세, 그래서 세액공제와 그다음 세액 감면액 이것을 차감한 다음에 가산세를 더하게 되고요.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을 더하게 되면 총 부담세액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예납이나 아니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법인이 이자 수익을 받을 때 이자 수익이 뭐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한다면은 현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현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금 그쪽에서 원천 징수를 하면서 금융회사에서 금융법인에서 우리가 이제 원천 징수를 하면서 우리가 14원을 원천 징수를 대고 나머지 86원만 현금으로 입금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선납세금에 해당이 돼가지고 원천 징수세액으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구조는 반드시 조금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이제 결정하는 거 여기까지는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2월 결손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결손금의 경우에는요, 일단 입금보다 송금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손금은 우리가 이렇게 입금해서 이제 송금을 뺐을 때 송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2월 공제시킬 것이냐 소급 공제시킬 것이냐. 그래서 2월 공제는 뭐냐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소급 공제의 경우에는 과거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이거는 직전 연도분에 대해서 직전 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그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전년도에는 소득금액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득금액이 0보다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소급을 해서 이 결손금을 과거에 소급해서 이 소득금액과 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발생분과 이제 소급 공제를 통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고요. 법인세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를 다시 돌려받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2월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제 결손금을 2월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2월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급 공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는데 2월 공제는 모든 법인에 적용이 돼요. 소급 공제는 굉장히 큰 혜택에 해당되고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컨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소기업만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신청을 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2월 공제 같은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는 강제로 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제 가능한 법인 내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무조건 공제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연도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2021년, 2022년 모두 다 이제 500원 이익이 난 거죠.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나는 2021년에는 왠지 공제하고 싶지 않고 2022년도에 공제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세율이 높은 법인세율이 높은 예를 들어 이때 우리는 2020년에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이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서 간당간당하다고 한다면은
올해 말고 내년도에 공제를 시켜가지고 2021년 말고 2022년도에 공제를 하게 되면 이때 소득이 더 높아서 세율이 더 높게 되면 우리가 적용받는 한계 세율이 더 높게 되면 2020년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전액 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강제로 공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제를 깜빡하고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공제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2월 공제 같은 경우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고요. 소급 공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정 청구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손금의 2월 공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손금이 입금보다 큰 경우에 그 후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가 바로 결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결손금 2월 공제는 모든 법인이 해당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공제 대상은 당기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에서 이제 미소멸된 거, 그래서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거 10년 이내의 것들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근데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의 경우에는요, 그때는 5년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 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미 공제가 됐거나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에 보전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과 보전이 되면은 채무면제이익을 상계하면서 우리가 채무면제이익을 상계를 하면서 2월 결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제를 받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공제를 받은 것이고 또 공제를 받은 것은 2월 결손금 한 번만 공제를 받는 것이지 여러 번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공제되는 순서는요.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 결손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는 이제 추계 결정을 하거나 추계 경정을 하는 경우 이따 결정과 경정의 차이에 대해서 나올 건데 공제를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금 홍수가 나서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가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관련된 내용이 삭제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제외하지만 그 이외에는 이제 추계 결정이나 추계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배제하고 있어요. 그건 제재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월 결손금의 경우에는요, 공제를 무한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60%,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업소득금액의 100%만큼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실무 문제에서는요, 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60%도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또 말문제 대비해서 60%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실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일반 기업은 60%, 중소기업은 100%. 근데 주로 100%가 나온다.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때 이 자산수중이나 채무면제 우리가 일반적인 2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만 가능하신 것인데 자산수중이나 채무면제익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는 이제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08년 이전에 그 과거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결손금의 경우에도 이건 발생 시점의 결손금에 대해서 우리가 2월 그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의 범위에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제되지 못하고 이제 소멸된 그런 결손금의 경우에도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이렇게 같이 상계를 할 수가 있다, 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전을 하게 되면 입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말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가요. 497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그다음에 2월 결손금의 감소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신청하는 경우 어쨌든 이거는 결손금이 이제 소급공제돼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산수중이익을 20년 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우리가 이게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이 이제 보전이 되면서 충당이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면서 그때 2월 결손금을 차감했다. 과세표준 계산을 하면서 2월 결손금, 2월 공제를 받은 것이죠. 이것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을 차감하는 거. 자,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 한도액 계산할 때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우리가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2월 결손금을 산입을 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2월 결손금이 건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것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 소극공제를 볼게요. 소극공제는 우리가 당해년도에 이제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납부를 했는데 이거를 소급해서 얘와 상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법인세를 다시 토해내게 되는 그 과정이 결손금의 소극공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극공제는요, 중소기업은 단기에 결손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결손금에 대해서 직전 사업년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극공제에서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직전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가 바로 결손금 소극공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혜택은 과거에 일단 세무서에 들어간 돈을요 다시 돌려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국고에 들어가면 이걸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소기업만 가능해요. 중소기업만. 그리고 이걸 만약에 대기업까지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국고가 다시 또 환수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나라 재정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가능하게 되고요. 공제 요건은 이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결손금이 발생할 당시에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전기와 그다음 단기 법인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즉 의무를 잘 이행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우리가 각각 법인세 신고 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 기한 내 기한 후 신고를 한다든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택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돌려주지 않겠다. 네, 그리고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돌려받을 돈이 있어야지 소급공제 신청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도 결손이었다면 그것도 계속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전기와 단기 모두 다 제대로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급공제가 가능하고요. 이때는 전기분에 대해서만 소급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19년은 결손, 2018년도만 이익이 났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말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우리가 지금 내국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에 한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제조업인지 여부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조업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라면 그때는 그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제조업인지 여부는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결손금 소득공제를 소급공제를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제때 신고를 했어야지만 전기와 과거,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전부 다 우리가 법적인 의무, 세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만 이런 소급공제라고 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고요.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미 공제받은 결손금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공제를 받은 것이죠. 소급공제도 어쨌든 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2월 결손금 신청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그때 공제받은 결손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죠. 예, 지금 보시면 2월 결손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각사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요. 비과세 소득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2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2월 공제가 되지 않아요.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비과세 소득은 지금처럼 자 비과세 소득은요 여기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각사 소득에 포함이 됐다가 이 비과세를 제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소득금액에 비과세하고 입금불산입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비과세 소득하고 전에도 어떤 학생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과 입금불산입 요거의 차이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는 소득금액에 포함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손금을 구성하지도 않아요. 그죠? 결손금을 구성하지도 않죠. 왜냐면 결손금 다음 단계잖아요. 예, 근데 입금불산입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소득금액에 안 들어가는 거죠. 소득금액. 입금불산입은 지금 보시면 소득금액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입금불산입은 여기 보시면 아예 소득금액에 불포함이 되죠. 여기 차가감 소득에서 빠지게 돼요. 입금불산입 여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아예 소득금액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때는 이제 차감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예, 않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결손금을 구성하게 되죠. 예, 결손금 입금보다 입금불산입이 더 많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결손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결손금을 구성하게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그때 얘네 둘은 이제 2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2월 결손금은 2월 공제가 가능하죠.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조특법상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있고 법인세법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 자, 조세특례 제한법하고 이제 법인세법이 있는데 조특법의 경우에는요. 조특법은 어떤 특혜를 주고자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법하고 그다음 조특법 이 두 가지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공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이따 최저한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고 어쨌든 2월 공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유동화 전문 회사 등에 대한 배당 소득 공제와 같이 이중과세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은 너무 지엽적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세법과 그다음에 조특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요 두 가지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크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세액감면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월 감면이 안 되고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세액감면을 못 받았을 때는 이걸 2월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복 적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래서 중소기업한테는 특별하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그런 세액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고 해서 최초 창업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게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2월이 안 돼요. 다음 연도에 올해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면세액에 이제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소득, 그러니까 과세표준 중에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곱하고 감면율을 곱해서 우리가 세액감면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월이 되지 않고 소멸이 되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세액공제의 경우에는요, 세액공제는 우리가 법인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이 두 가지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세액공제는 2월 감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복 적용 가능하고 얘는 조세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얘도 이제 특정 지출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있고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얘네들은 2월이 되고 2월 공제가 되고 그다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 이거는 외국에서 이제 국내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소득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자,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이 해외 소득이 이제 국내로 송금이 되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소득하고 해외 소득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결정한 다음에 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을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으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소득은 언제나 합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이제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자, 그럼 외국 납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지금 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최저한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만큼은 세금을 내야 돼. 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무리 감면과 아무리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이 정도 이상의 최소한의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최저로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세금 부담의 최저 한도를 정해놔서 그거 이상은 세금을 내야 돼 라고 이따 나올 건데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최저한세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조특법 있잖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대부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받는 항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얘네들은 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에 해당이 되죠. 세금을 줄이는 제도예요. 세금을 줄이는 제도인데 이 최저한세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을 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은 무조건 낼 수 있도록 최저 한도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나오는 항목들은 조특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들, 소득공제든 세액감면이든 세액공제든 무조건 최저한세의 원칙적인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세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네. 그래서 법인세법하고 조특법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우리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그 다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론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네,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재해손실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2월 공제가 불가능해요. 재해손실공제는 우리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침수가 된 거예요. 내 공장이 다 침수가 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받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해손실세액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법인세법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최저한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2월 공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재해가 발생한 해당 연도 그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월 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분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많은 법인들이 분식을 하게 돼요. 자, 분식을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의 그 목표가 달라요. 자, 회계는요. 순이익을 높여 보이고 싶어 해요. 자, 세금을 많이 내든 말든지 어쨌든 순이익이 높아야 어떻게 되죠? 경영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게 되겠죠. 경영자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서 경영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분식을 해서라도 우리가 순이익을 높여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세법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죠? 이거는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요.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땡큐예요. 땡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가 이제 분식을 하게 되면 사실 세법상의 이슈가 많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대규모 분식을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대기업들 그쵸 분식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굉장히 최근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이 이게 아니었다. 다 거짓말이었어. 순이익이 거짓말이었고 경영자 잘리고 이제 연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분식을 하게 되면 그럼 그동안 자 우리가 원래는 1,000억씩 돈을 버는 거로 그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보니까 0원이었던 거예요. 0원. 자 그렇게 되면 이 1,000억에 대한 법인세를 우리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과거에 이건 잘못된 회계 처리,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식을 하려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우리가 세법에서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해서 우리가 경정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기한의 제한이 없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그냥 그 정도다. 그런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법인세법이냐 조특법이냐 그리고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이 안 되고요. 법인세법은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특법은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그 다음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세액공제 요거는 법인세법에 따른 우리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5년간 2월 공제되는 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기간 제한이 없는 거고 재해손실은 없다. 2월 공제 없다. 그다음에 조특법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다음에 투자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그리고 기타 세액공제들이 있는데 기타 세액공제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문제 나오는 게 고용창출에 따른 이제 투자세액공제가 있어요. 이따 볼 건데 실무하면서 볼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2월 공제가 5년 동안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중소기업이 나와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구나. 조특법상 세액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치만 이거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세액공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투자세액공제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무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세액공제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요거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99페이지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투자세액공제하고는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맞아요.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나중에 볼 겁니다. 우리 실무에서 나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요. 언제나 이런 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를 반드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액공제나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저한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저한세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 조특법에 따른 조세 감면이 있어요. 소득공제, 비과세, 송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런 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적용을 받더라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최소한의 세금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해야 될 최소한의 세금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조세 감면의 일부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최저한세는 최저로 납부해야 되는 한도예요. 세금의 한도. 그게 바로 최저한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 후 세액에다가 감면 후 세액하고요. 감면 후 세액하고 감면 전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최저한세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감면 전 과표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입금불산입, 그다음 비과세, 그다음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까지 얘네들을 더해서 감면 후 과세표준에 얘네들을 더해서 왜냐면 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요 감면 전 과세표준 이후에 이후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과세표준이 감면 후에 과세표준으로 나와 있을 거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감면 후에 과세표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감면 전 과표로 만들려면 여기 소득공제라든지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또는 여기 송금산입에 들어가 있던 얘네들을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혜택들을 더해주게 되면 이게 감면 전의 과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제받았던 조특법에 따른 공제받았던 내역들을 다시 이제 더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면 전 과표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저한세율을 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일반 법인은 이제 100억 원 이하는 10%, 그다음 1000억 원 이하는 12%, 그다음 나머지 17%에 해당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7%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놓을게요. 물론 계산은 그 문제 풀다 보시면은
알아서 계산이 돼요. 최저한세는 최저한세 명세서에서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7%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접대비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600,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월 교성금 공제 한도가 우리 중소기업은 각사소득의 100%, 비중소기업은 60%가 됩니다. 그다음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가 우리가 중소기업은 적용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 최저한세, 최소 한도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의 세율이 우리가 중소기업은 7%, 비중소기업은 10에서 17%. 법인세 분납 기한도요. 이제 볼 건데 납부 기한이 경과하고 나서 2개월 동안, 2개월 이내에 우리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분납하면 됩니다. 반면에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법인세를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럼 조세 감면을 적용을 배제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자, 감면 후 세액하고 최저한세를 비교해가지고 감면 후 세액이 더 많다면 그때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면을 다 받고 나니까 감면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우리 조특법상의 소득공제나 소득공제, 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 감면, 그다음에 세액공제 이런 것들 있죠. 세액공제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최저한세에 미달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너무 혜택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정된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한세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순서로 적용을 배제할 것인가? 자,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음과 같은 조세 감면 적용을 배제해야 되는데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법정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다. 자, 보시면 자, 준비금, 조특법에 따른 준비금, 그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조특법에 따른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그다음에 세액공제.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그 다음에 세액감면. 2월 공제가 안 되는 세액감면. 이거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택이에요. 어쨌든 이 경정을 하게 되면 경정은 이제 세무관서에서 너 이만큼 세금 내라고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경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쨌든 이것도 2월 공제가 되는 거 2월 공제는 나중에 2월을 해서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경정시 배제는 이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2월 공제가 되면은 얘는 2월에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이지만 세액감면 2월 공제가 되지 않는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올해 못 쓰면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어쨌든 그럼 2월 공제는 나중에 2월을 해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납세자에게 유리한 상태 유리한 순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최부담을 최소화하는 순서대로 해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원칙은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2월 공제 안 되는 세액감면 그러고 나서 소득공제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순서에 따라서 이거 근데 당연히 이해해 보시면은 우리가 2월 공제되는 세액 공제를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이걸 내년에 또 2월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유리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말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500페이지예요.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최저한세는 과다한 조세 감면으로 인해서 세부담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 재정 확보 측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맞는 거죠.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로 인해서 조세특례가 배제될 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적용한다.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경정하는 경우에는요
선택이 불가능하고 우리 경정시의 배제 순서를 방금 전에 공부했죠. 경정, 과세 관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 받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정 순서에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한세는 우리가 조특법과 관련해서 조특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조특법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특법상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최저한세는 배제된다. 최저한세 배제 대상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드디어 신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말법인이 해당이 된다면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업소득 금액이 없거나 또는 결손금이 있어도 올해 번 게 없어도 원칙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 서류를 보시게 되면 필수적 서류하고 임의적 서류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필수적 첨부 서류에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네. 그래서 이걸 첨부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로 본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재무제표는 뭐가 있죠? 재무제표는 두 개만 포함이 되네요. 그죠?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수적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는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 있는데 얘네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우리 필수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무조정계산서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세무조정계산서죠. 그러니까 요거랑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필수적 그 첨부서류, 임의적 첨부서류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라든가 현금흐름표가 임의적 첨부서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때는 무신고로 보지 않는데 우리가 필수적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감법에 따라서 저와 같은 회계사한테 외감을 받는 거,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법인의 경우에는 받는 경우에는 이런 임의적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지 501페이지예요. 다음 중 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필수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말문제로 내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해서 임의적 첨부 서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필수적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하고는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법인세를 납부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됩니다. 네,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물납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물납을 할 수 없어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없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납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우리 법인 대부분 12월 말 법인에 해당이 되니까 법인세 납부는 3월 31일까지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납이 나왔었는데, 자, 분납은 뭐냐면요, 납부할 세액을 우리가 나눠서 납부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간이납 세액을 포함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자, 중소기업은 2개월이다.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나서 이거를 나눠서 돈을 납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다음에 일반기업은 1개월. 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1,000만 원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분납하는 금액은 5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이 되고요. 50% 이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절반이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첫 해년도에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501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분납세액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시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50% 이하 금액을 분납 대상 금액이에요. 분납 대상 금액.
자, 그러면 상황 1을 볼게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납부세액이 2,500이네요. 그러면 지금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납할 수 있는 분납세액으로 이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500만 원의 50% 이하 금액을 우리가 분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1,25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00만 원의 경우에는 두 번째 1,400만 원은 지금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1,000만 원은 무조건 1,000만 원은 2020년도에 1,000만 원 무조건 내고요. 예, 2020년 3월에 그리고 다음 달에 얼마를 내야 돼요? 예, 300만 원을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00만 원이 우리가 분납세액에 해당이 되겠죠.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300만 원. 그래서 1,250만 원과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300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3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게 되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분납세액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납세액은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도 문제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예납 볼게요. 자, 중간예납 우리가 법인세도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12월 말에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법인세를 이제 잘 내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부담을 하는 법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미리미리 돈이 좀 들어와 주면 나라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한 것이죠. 자, 그래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예납을 6개월치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6월 말 법인은 뭐 상관이 없겠죠. 6개월마다 신고를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각 사업연도 기간이 대부분 12개월에 해당이 되죠. 1년치 12개월에 해당이 되는데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에 대해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즉 6월 말로부터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예납을 이제 신고하는 방법은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 기준.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수익과 그다음에 이때 비용을 계산을 해가지고 결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법인세 신고하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중간예납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귀찮아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결정된 산출세액이 있겠죠. 그거의 50%를 내게 되는 겁니다. 미리 내는 거예요. 우리는 매출이 거의 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야. 법인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럼 절반을 미리 내놓게 라고 하는 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절반을 내는 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자, 중간예납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중간예납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중간예납을 제외하는 대상 법인에는요, 신규로 설립한 법인. 그거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법인이니까 좀 혜택을 줄게 라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잖아. 어리버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산을 하고 있는 법인, 이제 문 닫는 법인이에요.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효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은 6개월마다 어차피 신고할 거라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제외가 되고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공립대학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50%를 구해보니까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이 안 돼요. 미만이 되는 그런 중소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에 미달한다. 그럼 본세가 얼마였을까요? 6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60만 원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요거는 이제 말문제 대비해서 좀 기억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예납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부기한은 중간예납 이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이제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즉 8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둘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때 제때 신고를 안 하게 되면요, 과세관청에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50%에서 부과를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존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도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고요. 자, 법인세법상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볼게요.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서 신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에 장단에도 불구하고 장기냐 아니면 단기냐 여기에도 불구하고 중간연합을 하지 않는다. 아까 그랬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설법인 중간연합을 하는 예외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말문제로 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은 중간연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도 내국법인의 경우를 준용해서 중간연합을 해야 된다. 아니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중간연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의 미납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미납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네,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의 경우에는 요거 지금 장단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우리 사업연도 장단, 즉 6개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짜리 법인일 수 있잖아요. 신설법인인데 6개월짜리 법인이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차피 새로 설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사업연도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상관없이 어차피 중간연합에서 제외가 되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사업연도 우리가 기존 법인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은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라면 중간연합이 제외되겠죠. 근데 원래 사업연도 6개월 이내면은 제외가 되는데 게다가 설립한 연도라면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법인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는 대상 소득이 정해져 있어요. 이자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이익. 이건 이제 펀드 같은 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투자했다가 거기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펀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14%를 원천징수를 받고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 소득과 그다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 이익에 해당이 된다. 네, 그렇고요. 자, 원천징수 제외 대상은 보시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그죠? 그리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그래서 우리 법인은 어쨌든 우리 포괄주의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 모두 다 반영을 해가지고 각사소득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면제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전부 다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하고 펀드로부터 투자 신탁 이익을 받게 되면 그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얘는 기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자 소득에 대한 우리가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차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 이건 동일하죠. 그리고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원래는 원천징수는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급여 지급, 자, 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월분 급여는 언제까지? 2월 10일 1월분 급여를 1월 달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번거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기업들한테는 이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라면 굉장히 인원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즉 7월 10일하고 1월 10일에 이렇게 1년에 2번만 원천징수세액을 몰아가지고 6개월치 원천징수세액을 몰아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7월 10일, 1월 10일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반기징수가 가능하도록 언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이렇게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액분유 원천징수세액은 1,000원 미만이라면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중간예납은요. 중간예납은 3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예납이 제외됐죠.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은 1,000원 미만이 되면 그때는 원천징수를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정, 경정이 있는데요. 자, 법인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인의 신고가 없어요. 법인이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세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고를 해야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확정을 지어버리는 이게 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 세무조사나 혹은 뭐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법인세 신고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류나 탄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 과세표준세액을 정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고를 안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신고를 안 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게 결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정은 수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하는 건데 세무서에서 하는 것인데 결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신고가 없었을 때 신고가 없어서 이제 신고를 결정짓는 거고요. 경정은 신고는 했는데 신고에 문제가 있어요. 오류나 탄류가 있어서 그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과 경정은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네, 말문제 대비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